네, 여러분들 두 과목 정도 지금 하셨는데 두 과목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그 약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게 짤막한 방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니라도 좀 감을 살짝 잡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천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실천론은 대대로 쉬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론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도 실천론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문제 다 풀지 않고 일부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다른 공지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통제적 측면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이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통제적 측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회통제적이라는 말 때문에 또 헷갈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1번 인도주의, 그 다음에 2번 민주주의, 3번 박애사상, 4번 사회진화론, 5번 다양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서 가장 부정적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사회통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인도주의, 민주주의, 박애사상, 사회진화론, 다양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인도주의를 그렇게 표시할 수는 없고 민주주의도 표시할 수 없고 박애사상 표시할 수 없고 다양화도 표시할 수 없으니까 4번 사회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인보관하고 같이 설명했던 자선조직협회의 기본적인 사상이 사회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사회진화론은 사회 문제를 누구로 봤어요? 개인으로 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번입니까?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가 원래 정의 학문, 발음의 학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회통제적은 나쁜 거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건데 인도주의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 민주주의도 부정적인 건 아니고 박애사상도 부정적인 건 아니고 다양하고 부정적인데 사회진화론은 왠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것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을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4번인데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자선조직협회에서 사회진화론을 기본 사상으로 깔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너나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인간을 약간 결점이 있는 존재로 본 거죠. 예,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기능주의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인간행동과 사회학령에서 구조기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모든 것은 나름대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 안에는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은 나름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고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의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진단 이렇게 있고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원조관계 그리고 기관의 기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요. 기능주의에서 강조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개인의 의지는 맞죠. 예, 개인의 의지는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기억 들어가는 거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돼 있죠. 자, 니은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진단. 근데 심리 내적이라는 말은요. 기능주의하고는 관련이 없죠. 심리사회 모델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기능주의에서 심리 내적 진단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니까 여기서 니은을 다 지워오세요. 그러면 3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지니 몇 번 남습니까? 3번 남죠. 나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드린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시험 봤을 때요.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령을 꼭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특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결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7원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여기 1번 비밀보장, 2번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그 다음에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그 다음에 4번 전문적 관계 유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에요. 설마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이라는 거가 없다고 해서 표시 못한 건 아니시겠죠. 비밀보장의 원칙은 6번째 원칙이고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는 7번째 원칙이고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 유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 제공할 것인가 결정할 때 클라이언트 자기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볼게요.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이건 사실은 뭐 이론하고는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천부성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권은 시민 정치적 권리다. 자유권은 시민 정치적 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번, 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편성은 자기의 인권은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만, 도, 뭐뭇은 불구하고, 뭐뭇은 제외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딱 봐도 4번, 답은 4번이겠죠. 다른 것들이 애매모호하다 하더라도, 보편성은 자기의 인권은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보편성이라는 말하고 자기의 인권하고 같이 있죠? 보편성은 너도 나도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자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특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수성이라는 것들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입니다. 즉 이론을 모르고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설명 필요 없고요.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이에요. 7원칙인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그럼 아동학대라는 부분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평등 불평등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자기결정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1차적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평등 불평등의 원칙. 이 사람의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최소 손실의 원칙.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딜레마가 걸리잖아요. 원가정에서 생활하면은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만큼 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손실의 원칙과 가장 가까울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표시하지 마시고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인데 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에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는 사회정의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인데 여기 진실 정보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인데 사생활보호는 잘 모르겠는데 비밀보장이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1960년대와 70년대 외원단체 활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그죠? 행정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런데 이거 상식선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굳이 실천론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실천론에서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회복지가 종교와 밀접 관련하에 전개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종교단체, 그러니까 종교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봐서 맞는 말이겠죠. 두 번째, 전문사회복지 시작을 촉발하였다. 이것도 맞겠죠. 전문사회복지 실천.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 사업법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전문사회복지의 시작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KAVA라고 해가지고 한국외원 원조기관 협의회, 협회, 이런 협의회죠. 협의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1967년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 그죠?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중심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시험 볼 때 주의하라고 했던 게 뭐뭐보다 뭐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적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요? 우리나라 최근까지도 시설 중심도 있었고 지역사회 중심도 있었고 균형, 고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시설 중심보다라는 말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 자, 사회복지가 거시적인 사회복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원단체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기 이 사회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 저기 틀린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걸로 말하자면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외원단체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외원단체 활동은 아까 말했듯이 거시적인 사회정책이라는 것, 그죠? 예, 그런 것들이 파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거시적인 사회정책보다는 이라는 걸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시적인 사회정책도 그렇고 미시적인 사회사업이 위주로 발달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개인한테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건 맞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문제를 다시 읽으면 60년대와 70년대 외원단체 활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틀린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이거 보시면은 사회복지가 종교와 밀접 관련해 전개되도록 하였다는 게 맞는 거고, 전문사회복지의 시작을 촉발하였다도 맞는 거고, 시설 중심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가 거시적인 사회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게 하였다. 예, 요거는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요것도 맞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3번. 3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외원단체 활동이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3번이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자, 요새 밀포드웨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밀포드웨이에서 발표한 사회복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 및 반복론에 관한 공통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은 책에도 안 나와 있었죠. 그죠? 요거는 그냥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현장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이용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3번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4번 2차 현장 교정시설, 그 다음에 5번 생활시설, 노인요양원 이렇게 있는데 1차 현장 노인복지관은 맞죠? 예, 1차 현장 노인복지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호하고 치료를 하는 건데 이용시설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모호하죠. 그 다음에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맞죠? 지금은 이제 거주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주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주시설로 바꿔줘야 되는데 생활시설이 옛날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현장 교정시설 5번 생활시설 노인요양원 다 맞죠.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9번. 9번을 넘어갈게요. 강점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강점 관점이 나왔어요. 그죠? 자, 개입의 핵심은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참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 맞죠? 기억자 들어간 거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예, 기억자 들어갑니다. 자, 니은. 클라이언트의 능력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전문가의 지식이 우선시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니은 빠지시면은 니은 빠지고 예, 2개 빠졌으니까 3번, 5번은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3번, 5번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자,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긍정적으로 재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강점 관점이라고 하긴 어렵죠. 그죠? 디귿도 빠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디귿 빠지면은 요것도 빠지고 그럼 리을 현재 강점을 갖게 된 어린 시절의 원인 사건에 치료에 초점 맞는데 원인 사건에 치료에 초점 맞추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강점 관점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설령 여러분들이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맞다라고 쳐도 여기에 기억하고 디귿만 있는 것이 있나요? 없죠. 더더군다나 리을은 틀린 거가 되는 거니까. 그죠? 리을은 틀린 거가 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를 모른다고 하여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전문적 원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문적 원조관계예요. 전문적 원조관계는 뭐예요? 내가 나이가 어려도 내가 사회복사고 클라이언트가 나이가 많아도 클라이언트니까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일정 정도의 권위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전문적 원조관계라는 부분들은 일단 상대방한테 진실하고 솔직해야 될 필요도 있다가 된다라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가 중심이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관계인데 시간적 제한을 두죠. 당신이 오케이 할 때까지가 아니고 일정 정도 시간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의 권위는 부정적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옆에 권위라고 써놨잖아요. 긍정적 작용을 하겠죠. 전문가가 자신과 원조 방법에 대해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조 방법에 대해서 통제해야죠.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자신과라는 건 똑같은 말이니까 전문가를 통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의 지시에 무조건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게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대상과 체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이런 거 나온다고. 자, 가족센터의 교육 강좌를 수강 중인 결혼 이민자 A는 최근 결석이 잦아졌다. A의 이웃에 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B에게서 A의 근황을 전해들은 가족센터 소속의 사회복사 C는 A와 연락 후 가정방문하여 A와 남편 D, 시어머니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C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면 바람이 난다라고 여긴 E가 A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A, B, C, D, E 때문에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문장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A의 도움을 요청받은 C는 우선 E의 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게 A의 도움 요청을 받은 C는 우선 E의 변화 상황을 통해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의 도움을 요청을 받은 C라고 한다 그러면 C는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는 무슨 체계예요? 핑커스 미나안에서는 전문가 체계가 되는 거죠. 전문가 체계가 아니라 변화 매개 체계. 변화 매개 체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무조건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핑커스와 미나안에는 전문가 체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표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 이민자가 행동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혼 이민자라는 게 행동 체계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체계 또는 표적 체계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도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사회복사 의뢰응답 체계도 아니니까 몇 번입니까? 5번 시어머니 표적 체계라는 거죠. 제가 예문이 너무 복잡할 경우에는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라는 것만 명확하게 알면 변화 매개체계라는 것은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변화 매개체계가 남편인데 남편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동체계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행동체계가 결혼이민자라고 하는데 결혼이민자는 당사자인데 행동체계가 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라고 했는데 전문가 체계는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게 되는 거고, 사회복사가 의뢰응답 체계라고 했는데 의뢰응답 체계도 컴튼과 갤러웨이 체계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2번과 3번은 무조건 처음부터 소거가 됐을 일이고 4번 같은 경우도 소거가 됐을 일이니 1번과 5번 중에 하나인데 행동체계가 결혼이민자가 될 일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건 몇 번입니까? 5번 시어머니 표적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이가 뭡니까? 예, 여기서 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시어머니 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시어머니가 표적체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인파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인파워먼트 모델은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통합적 접근 방법.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예. 통합적 접근 방법.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개별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그러면은 통합적 접근 방법은 사례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사례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규정한다. 포괄적이라는 거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는다. 예, 이것도 일정 정도 맞죠. 자, 그 다음 전통적 접근 방법인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지역사회 조직으로 통합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통합적 접근 방법에서 이 전통적 접근 방법인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지역사회 조직으로 통합하였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나 원리 등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시험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론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개별성이라는 것이지 지역사회 조직으로 통합했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자, 사회복지 실천관계 요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 윤리기준 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윤리강령 명확하게 읽으라고 그랬죠. 그때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리강령이 4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윤리강령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윤리기준 영역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서비스 클라이언트, 기록정보관리 클라이언트, 직업적 경계유지 클라이언트, 정보의 입각한 동의 다 클라이언트인데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전문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6번째 한번 볼까요? 전문적 원조관계 형성 장애 요인이 아닌 것. 이거 아까 전문적 관계랑 비슷하니까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사회복지 실천관계의 요소인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비에스텍의 7대 원칙에서 의도적인 감정 표현하고 통제된 정서적 관여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용하고 비심판적 원칙을 알아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인다. 맞는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 수용 말고 의도적인 감정 표현인데 그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 숫자가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가 맞는 말입니다.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뭐도, 뭐뭐조차도 뭐 이런 말 틀린 말인데다가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은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 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테이크,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사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포함해야 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사의 지식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식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까.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사정에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죠. 자, 그는 사회복 실천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만자가 들어갔더라도 사정이라는 부분들은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죠. 예, 인테이크, 사정, 계획, 개입, 점검, 평가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예문이 5번 예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정이라는 부분들, 뭐 재사정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8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입니까? 예, 이거 5번. 사회복지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죠?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 제가 설명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단계 맞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재사정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5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 요번에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18번은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점도 포함해야 되고요. 지식적 근거도 필요하고 상호작용 과정도 포함이 되니까 1번, 2번, 3번 맞는데 4번과 5번이 여러분들 해석할 때 좀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정 단계는 인테이크를 관계 형성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사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정도 맞는 거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만자 때문에 틀린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가 맞는 건 맞는 건데 재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5번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 역할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이것도 제가 알아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개자, 독거노인의 식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무료급식소 연계, 맞죠? 연계니까 연계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담가, 욕구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개입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이거 계획가가 되겠죠. 그죠? 예, 계획 계획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자, 사례회의에서 시각 청각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야기하는 건 대변자예요. 변호사. 대변자고, 옹호자,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난방비 지원 사업에 중복되는 지원 대상자가 없도록 사례를 실시하면 이건 조정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평가자, 청소년기와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개입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한다라는 부분들은 뭐예요? 예, 중재자. 왜? 갈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왜 문제풀이 하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번. 그냥 넘어가고요. 21번.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서비스의 개별화 맞죠? 서비스의 개별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의 접근성 맞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연계성 맞는데 여기 보세요. 서비스의 분절성, 서비스가 다 각각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이거 아니죠. 통합성이어야죠. 통합성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몇 번입니까? 예,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23번 경청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경청 또 나왔어요. 경청
23번. 클라이언트와 시선을 맞춰야 된다. 맞죠? 클라이언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누가 봐도 틀린 거죠. 2번이죠. 그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파악해야 되고 맞는 거고요. 24번.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서비스 효과 점검, 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 단계니까 서비스 효과 점검은 아니죠. 실천 활동에 대한 동료 검토. 예, 요거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입 효과와 개입 효과 유지와 강화. 자, 개입 효과 유지와 강화라는 부분들은 아니죠. 개입 효과라는 건 계획 수립 단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2번 보세요. 실천 활동에 대한 동료 검토라고 하는데 실천 활동에 대한 동료 검토면은 말 그대로 점검이 되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인 목표 설정. 개인 목표 설정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맞죠.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평가 후 계획 수정이라는 건 재사정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4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5번 면접의 유형에 관한 예로 모두 고른 것.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실천론 문제 풀었는데 지금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답을 적어놓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읽고서 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형화돼서 교육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문제 읽잖아요. 근데 소장님 지금 문제 읽는데 소장님 지금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준비해 와서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읽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그 안에서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럴 것 같아요?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다 보면은 약간 착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3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어떤 답안지라든가 해설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꺼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이 문제와 결합시켜서 꺼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자고 또 1급에 대해서 전문가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문제를 수없이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에 의거해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책에 쓴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이 안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문제 푸실 때 첫 번째 침착함이 있어야 되고 익숙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번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